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3프로 TV 시청하시면서 혹은 뭔가를 계속 이렇게 디지털에 노출돼 있으시죠? 그래서 저도 눈이 너무너무 피로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 눈이 안 떠지고 막 눈이 시리고 너무 뭔가 답답한 그런 기운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제가 최근에 그래서 이걸 챙겨 먹고 있습니다. OFP 차지기. 여기 딱 보면요. 써 있어요. 디지털 눈피로. 그래서 여기 관련한 이 개별 인정을 받은 그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디지털 눈피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개별 인정 받으려면 이거 돈 많이 들거든요. 이거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진 OFP 차지기. 지금 저희가 정말 혜택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이 시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눈 피로하지 않으세요? 항상 컴퓨터 보고 공부를 안 하기 휴대폰 때문에 보고. 괜찮습니다. 아니, 책 보는 거랑 상관없어요. 이건 디지털 눈 피로예요. 그런가요? 지금도 다 TV 보고 다 이러고 있잖아요. 뭐 전 많이 보는 편이 아니라서 주로 듣는 편이어서 괜찮습니다. 근데 되게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드셔보세요. 네네. 예, 눈 피로에는 디지털 차지기. 저 방금 전에 쇼호스트랑 같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려고 3프로 TV에도 한번 편성을 해볼까 너무 잘하실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요 우리 또 요 디지털 눈피로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에 미국 시장에 나오고 있는 정말 많은 수많은 데이터들과 뉴스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허 교수님께서는 뭐를 가장 최근에 눈여겨 보셨는지 어떤 이슈가 요거는 조금 뭔가 냄새가 나는데 싶었던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크게 냄새가 나는 거는 조금 연준의 방향선회가 이제 감지되는구나. 선회? 그러니까 인하? 이제는 인하라는 것에 대해서 점점 뭐랄까 형체를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뭐 이유는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겠지만 네. 노동시장이 조금 냉각돼가고 있는 것과 이제는 그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연준이 조금 과잉 긴축, 그러니까 금리를 너무 고금리를 오래 갖고 갔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경기 둔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씩 걱정이라는 표현을 아직 쓰고 싶지는 않고요. 조금씩 그쪽에 대한 관심이 네. 늘어나고 있다 정도로 보입니다. 네. 지금 시장이 제일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어제도 파월 의장이 하원에서 증언할 때 뭐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팍 주니까 3대 주스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큰 동력이에요? 아니 뭐 저는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주는 것과 AI발 뭐 혁명이라고 하는 부분과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금리 팩터는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선반영을 저는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다만 금리가 내려가도 사실 내려가는 속도 자체는 아주 빠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시장에서 이미 반영하고 소화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언제 오지? 언제 오지? 언제 오지? 계속 기다리다 보면 네. 결국은 그것이 오는 순간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래서 뭐 금리 팩터는 뭐 설명력이 없는 건 아닌데 설명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뭐 아주 큰 팩터는 또 아닌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결국엔 팩터는 뭐 그러면 AI와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실적들의 견조한 실적인 것 같아요. 네. 견조한 실적인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보통 최근을 또 이렇게 90년 그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꺼질 때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때에 비해서 지금 그때가 지금보다 금리가 더 높았어요. 그때가 훨씬 높았다고요? 네, 지금 직전 한 24개월 평균 금리를 내보면 네. 지금은 한 4%대인데 그때는 6%, 5%대 후반대였어요. 더 그래서 높았네요. 그때는 또 높았다가 닷컴 버블이 2000년대 초반에 꺼지면서 굉장히 빨리 금리를 내려서 한 2% 정도 금리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오히려 금리 측면에서도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건 어쨌든 간에 지금은 바로 이전에 코로나라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다라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금융 환경도 닷컴 버블 때에 비해서 지금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러면 과거에 그 닷컴 버블과 비교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라고 하면은 그 항상 그 상승률과 그 기간과 막 이런 걸 비교하잖아요. 네네네. 그때와 지금이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때밖에 비슷한 시기가 없으니까 비교를 하는데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아니죠. 미국은 더 올라갈 만한 그런 동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급박하게 급작스럽게 가지 않으면 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올라갈 요소는 좀 있는 것 같은 게 밸류에이션 같은 것도 그때보다 낮고요. 그래서 저희가 PE 보잖아요.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 보면 네. 그때에 비해서 지금 좀 많이 낮아요. 주요 기업들을 봐도 그렇고. 어. 그래서 아직 저는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네. 올라갈 가능성, 올라갈 요소는 좀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올라갈 요소에 제가 찬물을 끼얹어 주셨는데 아까 이제 고용 싣고 있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결국에 이제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는 지금 고용에 제일 많이 붙어가지고 이 고용이 좀 싣고 안 좋으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우려하고 미루고 밀어놨던 경기 침체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 아니야 하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 결국에 또 기업들의 실적이나 그런 말씀해 주셨던 동력이었던 기업 실적 꺾이면은 지수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아직 좀 기간이 남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고요. 오히려 저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약간 더 하자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경기 침체가 아주 굉장히 빠른 경기 침체는 아닐 거다. 그러니까 침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요. 아. 저희가 미열을 앓는 경기 침체가 있는 거죠. 아주 심하게 독감을 앓는 경기 침체도 있지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나온 아까 저는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우리 박정훈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경기 지표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주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성이 낮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CT에서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올해 연말에 막 경기 침체 와갖고 세게 내년에 온다. 금리 뭐 8번 내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다만 확률이 낮을 뿐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되게 마일드한 경기 침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일드한 경기 침체는 어떤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숫자상으로 보면 침체에 들어갔는데 네. 우선 첫째 침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한두 분기 정도 지났다가 이제 네. 다시 튀어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침체 골이 깊지 않고 그게 마일드한 경기 침체인데 저는 그런 스타일의 경기 침체로 갔다 뭐 예를 들어 경기 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경기 침체로 들어갔다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뭐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저희가 또 보는 지표 중에 하나는 생산성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렇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노동시장의 이슈에 있어서는 사실은 전혀 뜬금없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간에 노동 공급이 많이 줄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많이 풀리고 있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노동시장이 좀 나아지게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경제학 가르치잖아요. 네. 수요 공급으로 항상 따지면 공급이 늘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격은 떨어지고 네. 뭐 양은 늘어나고 이게 공급이 늘어날 때 일어나는 얘기잖아요. 그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1년에 그 얘기 제가 드리지 않았었나요? 1년에 사실은 좋은 얘기는 아닌데 바이든 정부 이후에 1년에 불법 이민자가 미국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안 세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세봤는데 정말요? 300만이더라고요. 300만이요? 네, 1년에요. 그러니까 1년에 우리는 사실은 막 저출산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네. 미국은 1년에 대구 하나씩이 생기고 있는 거라고 와, 생각을 하시면 300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들어와서 노동시장에서 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대한 이슈는 조금 차치하고서라도 그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그분들이 또 임금이 낮고 또 이분들은 불법 이민자들이라서 노조 결성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값싼 노동력. 값싼 노동력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를 봤을 때 미국이 급격하게 경기 침체로 돌아갈 확률 그렇게 제가 보기엔 높지 않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뭐 몇 가지 지표들 말씀하신 노동시장 지표들이라던가 최근에 미국의 그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같은 게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 네. 이것은 코로나 때 어쨌든 간에 풀렸던 유동성들이 이제 좀 가게들의 초과 저축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추락하는 경제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는 연내에 몇 번 정도 우리 교수님 예상하세요? 저는 한 번 시나리오가 베이스라인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번이라 하면 시기는요? 네, 9월에 한 번 내리는 시나리오로 갈 것 같고 네. 뭐 그 다음에 두 번이라고 시장은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한 12월 정도. 네, 12월 정도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12월은 저도 자신이 없어요. 왜요? 저는 12월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시장의 그 예측보다 12월은 잘 맞출 자신이 없는 게 저는 9월에 한 번 내리고 내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조금씩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금리 인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 편인데 네. 시장에서 12월에 내릴 거라는 것도 저는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12월에 금리를 한 번 더 내리는 시나리오보다는 오히려 금리를 내리지 않는 시나리오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현재로서는 최근 들어 며칠간의 상황을 보고 연준의 입장을 좀 보면 그 시나리오가 저는 좀 더 나아 보입니다. 미국 경제에 있어서는. 경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네. 지표들이 꺾이지 네. 않았고 침체로 들어서는 게 아니다라는 네. 것을 보여주지만 네. 그 항상 우리가 이유 배반적이겠는데 주식 시장은 또 자꾸 금리를 인하하기를 바라고 또 이제 큰 기업 외에 작은 기업들은 워낙에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금리가 인하되면은 더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이 다양한 구조 속에서 주식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12월에 금리 인하하는 게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그래도 경기 괜찮으니까 주식 시장에는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저는 결과적으로는 안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안 하는 보고요. 게 낫다. 결과적으로 봤을 땐 12월에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하고 안 하고는 결국 내년에 금리 인하 한 번 정도를 땡겨다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네. 저희는 이제 연준의 그 연방 기금리라고 하는 Federal Funds Rate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만 바라보는데요. 사실은 10년물을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드는 불길한 생각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인하를 하더라도 10년물 금리가 그렇게 빠르게 떨어지지 않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오히려 경제 주체들에게 주식시장에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 기업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10년물 금리일 텐데 그 부분은 조금 떨어지는 속도가 더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듯이 미국 국채 발행량 그리고 국채 수급이 최근에 국채는 많이 찍어내는데 살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2월이면 사실은 지금과는 아주 다른 세상일 가능성이 큰 것이 미국 대선 이후잖아요. 그렇죠. 과연 어떤 분이 워싱턴 DC 그 사무실 안에 앉아 계실지가 네. 굉장히 다른 환경을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앉아 있을 거라는 트럼프일 것 같아요. 트럼프 네. 확률이 높다. 네. 그러면 금리 트럼프 항상 그 키워드를 맞춰서 얘기할 때는 트럼프 당선 시에는 금리가 오히려 인상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경제학자시니까 그 패턴에 우리가 생각을 고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야. 그래도 트럼프 당선돼도 이번에는 또 금리가 인하될 거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단기 금리에 대해서 연준의 기준 금리에 대해서는 인하 압력을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네. 저희는 2016년이 또 2026년이 중요한 해 중에 하나인 게 연준 의장이 바뀝니다. 26년에 그래서 그 파월 의장이 또 바뀌는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내년인가요? 제가 25년? 25년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파월 의장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는 의장을 앉힐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단기 금리에 대해서는 조금 인하할 경향, 조금 그렇지 않은 트럼프가 아닐 경우보다 조금 더 뭐 인하할 압력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는 네. 보는 편인데 장기 금리가 문제인 거죠. 장기 금리가 잘 안 떨어지겠죠. 트럼프가 되면 더 잘 안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장에 꼭 좋을까? 트럼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뭐 시장이 좋아할 가능성도 있지만 금리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금리 얘기 나와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요. 네.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하할 때도 좀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나라 이번에도 동결할 거로 예상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동결이 아니면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네. 제가 앵커님한테 저녁을 자, 사드릴게요. 우리 오늘 금통위 하시는 분들 금리 인하 한 번만 해주십시오. 제가 우리 교수님께 밥 좀 얻어올게. 네네. 그럼 오늘 뭐 금통위에서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만한 포인트들 혹시 몇 대 있을까요? 몇이냐가 중요하겠죠. 몇 대 몇으로 나오느냐. 몇 대 몇으로 동결이 동결과 나오느냐. 인하가 그러니까 나오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소수 의견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분명히 오늘 소수 의견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하자는 위원이 적어도 2분 정도는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 얘기에 대해서는 정말 시장에서는
저는 이제 사실 그만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금리 인상할 때도 진짜 지겹게 했고 네, 맞습니다. 지금 인하 할까 말까 하는 것도 이거 몇 개월째 이 얘기를 똑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또 보면은 금리 인하의 그 성격에 대한 분석도 네. 우리가 이렇게 경제학자처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네, 하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수준이 높아져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금리 인하의 목적이 뭐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혹은 침체되기 전에 보험성 인하 네. 그리고 또 뭐 파월 의장은 보험성 인하 하면 안 된다. 네. 한쪽에서는 보험성 인하 해야 된다. 네.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네. 우리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는 입장에서는 네. 어떤 인하가 제일 좋은 거예요? 어떤 인하가 제일 좋냐 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잘 내려와서 일어나는 금리 인하가 제일 좋죠. 와, 그걸 맞출 수 있을까요? 그거 저는 뭐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그래도 사실 저희가 약간 공짜 심보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공짜 심보. 이렇게 금리를 단기간에 빨리 올렸는데 경기 침체 없이 지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짜 심보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가 이걸 버텨내는 것도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좀 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심각한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이 식고 있는 상황을 뭔가 받쳐주는 거는 어쨌든 지금 계속 들어오는 이민자들이잖아요. 네, 네. 근데 트럼프 당선되면은 네. 그 이민자에 대한 또 정책을 또 강력하게 하겠죠. 막 이렇게 뭐 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문제가 뭔가 고용 시장이 꺾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데서 문제가 발생해서 경기 침체가 말씀해 주셨지만 마일드하게가 아니라 살짝 뭔가 걱정스러울 만한 이런 상황은 그럴 수 없을까요? 있을 것 같은 것도 가능성이고요. 저는 오히려 조금 걱정이 인플레이션 측면이 조금 걱정되는 건 있어요. 인플레이션. 왜냐하면 고용 시장에서 공급이 순식간에 줄어들어 버리면 네. 결국은 노동 비용 같은 것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음. 그러면 결국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 이쪽에 루트가 또 하나 생길 가능성이 있는 부분. 그리고 트럼프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얼마 전에 노벨상 받으신 경제학자 16분이 성명서 낸 거 있잖아요.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되면 재앙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재앙일 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간에 소득세 구간을 조금 더 단순화하면서 소득세 좀 인하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 세수가 좀 부족해질 텐데 그 부족한 세수를 보편적인 관세 부과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메우겠다라는 건데 그럼 결국은 상품 가격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수입품 가격 같은 게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과 어불성설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조금 원할 텐데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정책의 불확실성과 정책의 조금 뭐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 여러 가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동시장 얘기로 돌아가면 결국 그것도 인플레이션과 관계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우리 교수님이 약간 좀 심각 차분 요 모드가 장착되셨는데 원래는 되게 개그 밝음 네. 뭐 이런 게 있으셨는데 이게 왜 어떤 뭐 심경의 변화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으신 거예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네. 제가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요. 에? 그리고 무슨 소리세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준비를 하고 올 때 전날부터 이제 준비를 좀 네. 하는데 준비를 하고 올 때 항상 준비를 하면서 드는 기분 같은 게 그때그때 장르가 좀 달라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약간 로맨스의 기분으로 준비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시장과의 로맨스, 어떤 날은 경제의 약간 로맨스. 더 가벼운 코미디의 기분으로 준비하는 날도 있고 근데 오늘은 어제부터 준비를 조금 하다 보니까 느낌이 그러니까 시장이 어둡다, 뭐 경제가 어둡다 그런 건 아닌데 네네. 이제는 조금 다른 모드가 벌어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방향선회가 점점 감지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너무 설레발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진중한 다큐 모드로 한번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설레발 그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들이 수급에도 되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최근에 한 달 사이에 테슬라가 또 엄청나게 올라가죠. 맞아요. 뭐 M7 종목들은 네. 뭐 시총 1, 2위 네, 대통하면서 그렇게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네, 있죠. 네, 네. 근데 너무 시장이 막 두려워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안 두려워한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더 들어가고 네, 맞아요. 막 한국에서 돈 쌓고 가고 네, 맞아요. 이거 좀 이거 괜찮은 건가?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제가 전에도 여기 나와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시계를 저희가 이제 공간을 미국에서 조금 더 넓히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생산성 제일 좋고 제일 경제가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 데 미국이고요. 네. 그리고 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으로 돈이 몰려가는 건 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예, 국장에서 빠져서 미장으로 가시는 분들 뭐 저희가 뭐 어떻게 말릴 수 그분들한테 없죠. 말릴 수 네네. 없죠. 네. 그러면 요거 이제 과거 닷컴 버블이랑 아까 얘기하시면서 금리 차이가 다르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과거의 상황보다 지금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또 그 다큐 모드가 아니고 설레임 모드가 당분간 또 더 지속될 거라는 그 기대감을 여전히 투자자분들은 가져도 될 그런 구간인 거잖아요. 예, 저는 당분간은 썸 타는 모드일 것 같아요. 계속 예, 썸 타는 모드로 굉장히 설레고 시장이 날 한번 바라봐주면 굉장히 막 얼굴 붉어지고 이렇게 약간 홍조가 뛰면서 뭐 이런 모드로 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괜찮나요? 썸 타다가 이제 뭔가 연애도 하고 좀 좋은 결론으로 결혼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썸만 타다가 끝날까봐 상처받고 끝날까봐. 근데 이렇게 타는 썸 나쁘지 않죠. 예, 그렇게 좀 더 가고 아니 왜 저희는 꼭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나요? 썸만 타다 끝날 수도 있잖아요. 왜 사랑은 이루어져야 더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니 썸 타는 과정이 너무 행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네. 모르던 나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인격적인 성장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저는 되게 선문답 같은데 네. 지금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제가 막 시장을 열심히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봤을 때 특히 저는 매크로를 보는 사람이니까 매크로 네. 팩터로 봤을 때는 나쁠 요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당분간의 한 6개월의 시계 혹은 한 6개월 정도의 시기에서 나쁜 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교수님이 네. 저에게 그 오늘 금리 인하하면 밥 사시겠다, 네. 저녁 사시겠다라는 얘기 나오고부터 네. 자꾸 저랑 엮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이러면 큰일 나요, 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예. 법적으로는 이제 없어졌구나. 그래도 도덕적으로 큰일 납니다. 네네, 그러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면 밖에 계신 PD님이랑 두 분한테 제가 밥을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D님도 친하니까. 네. 저 말고 우리 제작진에게 같이 다 같이 사겠습니다. 자꾸 뭐 이렇게 연애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대입하지 마시고요. 하트 시그널 아닙니다. 예. 달달한 경제 방송. 두 분이 썸 타시나요? 연애를 저렇게 한다고 뭐 아니 오늘따라 댓글 왜 이러는 겁니까? 여러분 조금 이제 젊은 우리 예. 분들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엮습니다. 여동훈 앵커님 그 삼촌뻘입니다. 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네네. 제가 아직 결혼 안 해서 그래. 결혼하라는 압박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네네네. 금리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제금리가 최근에 트럼프 당선 확률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좀 꺾였어요. 이 앞으로의 추이를 지금 많은 우리 장기물 국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는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10년물은 지금 한 4.2 정도던데 네. 10년물 쉽게 그렇게 안 떨어질 것 같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오늘 너무 제가 단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여러 가지 저 최근에 이제 미국 정치 이런 것도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경제라는 것이 정치라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고 좀 그쵸. 생각이 들어서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트럼프 당선이 너무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국채 금리는 약간 더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저희 트럼프 4년이랑 바이든 행정부 4년을 딱 보면 10년물을 비교해 보면 사실 트럼프 그 코로나 있기 전에는 트럼프 때가 금리가 조금 더 높았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 당선이 여러 가지로 조금 금리에도 부담은 조금 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국제 투자 열심히 계속 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미국 대선 결과가 뭐 좀 그걸 좀 눈여겨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대선 결과랑 그다음에 올해 사실 많은 분들이 미국 대선만 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미국의 일반 선거도 열리거든요. 그래서 상원이 300명인데 네. 그 중에 3분의 1이 이제 바뀌고 300명 아니고 상원이 100명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바뀌고요. 하원은 이번에 다 바뀌니까 네. 사실은 공화당이 좀 상하원 다 유리할 거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트럼프 플러스 공화당 조합이면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쓰는 영어 표현 중에 anything but Biden 할 가능성 굉장히 크거든요. 바이든만 아니면 다 돼. 뭐 이런 거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장의 혼란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국채 시장에서의 혼란도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트럼프 당선이 오히려 저는 미국 경기가 내년에 어떻게 풀릴지 이런 걸 보는 것도 지금은 되게 중요하지만 오히려 단기적인 이벤트로 보았을 때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어떻게 지나가는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불길한 예감은
예, 트럼프 선생님 이거 안 보시겠죠? 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불길한 예감 듭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을 볼 수도 있어요. 예, 산프로 TV 예, 이러면서. 그러면서 예. 예, 그렇죠. 요즘은 다 AI로 뭐 번역도 되니까. 네, 네. 네, 네. 보시면은 출연 한번 해주세요. 저희 화상으로도 연결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바이든 현 대통령이든 보시면은 꼭 산프로 TV로 메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항상 누가 대선에 당선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지금 항상 표로 정리돼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네. 있는 업종들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또 그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물론 그 업종이 그 산업이 계속 그 당선돼서 재임 기간 동안 그쪽에 돈을 쓰고 하지만 이게 또 주식은 또 다르던데 네, 다르죠. 우리 경제학자 네. 입장에서는 네. 앞으로 트럼프 당선 확률이 네. 높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야기 주창하는 네. 것 중에서 저는 바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특히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뭐 그렇죠. 계속 전통 에너지였다 트럼프는 그렇죠. 하지만 네. 이거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에너지 이런 뻔한 거는 뭐 그냥 뻔하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융 규제 같은 걸 뭐 트럼프가 좀 완화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니까 금융 쪽이 나아질 거다라는 것도 조금 뻔한 스토리 같고, 네. 또 하나의 뻔한 스토리는 트럼프가 가상자산 쪽에 조금 더 친화적이니까 뭐 그쪽 시장이 좀 나아질 거다라는 것도 뻔한 소리 같고, 저는 오히려 좀 보고 있는 거는 보험업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할 것 같아요. 보험이요? 왜냐하면 오바마 케어가 전반적으로 어쨌든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최상위가 아니고 차상위 계층에게도 보험을 주겠다는 게 오바마 네. 케어의 핵심인데, 트럼프가 이거 다 뜯어고치겠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서 그러면 결국은 보험도 각자 도생으로 갈 확률이 이전보다는 각자 도생으로 가야 될 확률이 크고, 그러면 이제 민간 보험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많은 부분들이. 그러면 사실 보험업계가 조금 더 수혜를 받을 확률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보험업이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우리 버크셔 해서웨이가 또 보험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련이 있을 그래서.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 미국의 또 보험 얘기는 또 새롭게 그러니까 헬스케어 얘기를 항상 많이 했었는데 보험 얘기는 보험은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지금 일부분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 그 보험이 굉장히 다 각자 도생을 하던 나라인데 오바마 행정부 때 어쨌든 간에 오바마 케어라는 게 들어온 게 큰 청크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는 조금 이거 왜 이거 우리가 차상위 계층까지 이거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알아서들 좀 해라는 정책으로 지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보험업이 조금 반짝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또 다른 뭐 공약 중에서는 IRA 법안 관련해서 바이든과 굉장히 또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트럼프는 또 한다면 하니까 네. 그러면 그 관련한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네. 분명한 점유율이나 또 네. 판매량의 영향을 미칠 것을 좀 네. 우려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당연하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뻔한 것 중에 네. 빠뜨린 뻔한 게 이제 전기차, 아. 친환경 이쪽이 조금 뭐 덜 각광을 받을 확률. 뭐 이거는 근데 시장에서 워낙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라서. 근데 저는 덜 각광 그러니까 전기차는 모르겠는데 친환경 에너지는 이게 결국에는 전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데 전통 에너지로 다 채워 넣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향후 몇 년 사이에 또 마련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계속 친환경을 반대하고 좀 제재할까요? 트럼프의 본인의 재임 기간은 4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비쌉니다. 그렇죠. 예, 이 비싼 거 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싸게 전기를 생산해야지 그걸 갖고 돌아가는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니까 4년 재임 기간 동안은 충분히 친환경에 반대로 가는 정책들, 화석연료, 전통 에너지 같은 것들에 대한 정책들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여기 미국장에 들어가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당선 확률이 올라갈 때마다 같이 뛰는 거는 이제 뭐 석유나 아니면 전통적인 에너지 계통의 주식들이 올라가고 친환경 급격하게 추락하고 뭐 그거는 사실 다 보실 수 있는 부분. 너무 뻔한 얘기해서 아까 제가 안 드렸어요. 예. 마지막으로 지금 자꾸 트럼프 당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만약에 정말 트럼프 당선되면 이번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좀 힘들어질까요? 아니요. 근데 우리나라가 제가 외교 전문가는 아닌데 네. 우리나라가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게 저희가 원래 양자외교를 잘하는 나라예요. 다자외교보다는 양자외교를 잘하는 나라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땐 트럼프는 어쨌든 간에 바이든 행정부는 그거잖아요. 야, 중국에 반대하는 우리 편 모여. 그래서 한국, 일본 다 모아놓고 생각하는 다자외교인데 양자외교라서 트럼프 때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손해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히려 외교를 해서 뚫어낼 수 있는 부분, 경제 안보에서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솔루션이
바이든 때보다는 조금 더 명확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다 사회국리를 잘 하는군요. 네, 그리고 중국하고도 네. 지금 척을 지고 있지만 트럼프는 편먹고 중국을 때리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중국을 타격할 거거든요. 아, 바이든은 어떻게 보면 너 우리 편에, 네. 너 왜 해? 이렇게 했는데 네. 트럼프는 오히려 괜찮아. 그러니까 나 시진핑이랑 딜치고 어. 우리는 또 우리랑 딜치고 이렇게 1대1로 딜을 칠 거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중국이랑 척을 져야 될 이유는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우리의 숨통이 트이는 부분도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은 뜨겁다는 게 조금 좀 더 엣지를 두고 싶은 게 물론 미국의 민주주의에 전 세계 경제에 좀 안 좋은 부분이 더 많겠지만 네. 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드릴게요. 저희 지도 교수님 미국인이신데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셨어요. 네. 컨퍼런스 때문에. 네, 네. 굉장히 마일드하신 분이거든요.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더니 정말 쌍욕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적어도 바이든은 미치지는 않았잖아라고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영어로. 네. 근데 사실은 트럼프는 그만큼 사실은 예측도 불가능하지만 그쵸. 펴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정책 자체도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많은.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진짜. 누가 됐든 걱정은 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다른 나라 대통령 이야기할 때는 이게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네네네. 뭐 저는 뭐 어디 지지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지지하면 뭐예요? 전 미국인도 그리고 아닌데. 저는 투표권도 없습니다. 예, 저희는 투표권도 네. 없고 뭐 이런데 뭐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나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이 제일 중요해서 근데 또 생각해보면 바이든 정권 시절에 우리가 마냥 뭐 호시절을 보낸 것도 아니기 아닙니다. 때문에 뭐 누가 되든 우리는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 나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약간은 다큐멘터리 모드가 된 우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댓글에 훈훈하게 저를 또 밥을 사주시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미 먹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여러분 밥은요,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좋아요, 여러분의 청취, 시청입니다. 혹시라도 저의 이 프로그램을 월머브를 잘 보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공유하셔서 야, 아침에 6시에 일어나봐. 3프로TV에 좋은 거예요 하면서 많이들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도 저는 어김없이 6시에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